처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상현 글 테이크 1. 생 1. 생존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인간의 모든 행위는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 친구가 말했다. 고로 그는 혼자 외딴 섬에 남게 되면 절대로 그림 같은 건 그리지 않을 것이라 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마치 어린아이나 성숙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처럼 조금은 흐뭇하고 귀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보다 세상의 이치 혹은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사과해야만 한다. 그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나는 그것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내가 걸친 거추장스러운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던 것이다. 내가 지금 슬픔에 잠겨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뭐든지 잃은 후에야 그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진부한 인간상에 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2. 오늘 바쁘신 와중에 사는 게 힘든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피차 갈 길이 바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는 게 진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순간이 왜 그렇게 힘드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뭐 뉴스 인터뷰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것저것 좋지 않은 시기와 맞물려서 정말 한순간에 망해버렸죠. 그때 진빚이 한 4억인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죠. 지금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가진 자본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멍하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드린 질문은 조금 더 근본적인 힘듦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경제적 원인의 힘듦 말고 조금 더 지독하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경제적 힘듦 말고 더 지독하게 힘들었던 순간 말이죠. 제가 그렇게 사업을 말아먹고 아내가 저를 떠났어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는 더 못 살겠다고요. 그때 첫째는 4살이었고 둘째는 막 걷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저와 제 피부치들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 여자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아무리 망한 사업 때문에 힘들었어도 그녀가 저와 아이들 곁을 떠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때 애들이랑 같이 콱 죽어버리려고 농약을 사서 마시려는데 그 어린 것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꼬물거리는 걸 보니까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더 살아보자 결심했답니다. 아무래도 사는 게 진짜 힘든 이유는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의 부재가 아닐까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진행하는 인터뷰 사는 게 힘든 진짜 이유에서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때문에 대답해 주실 때 조금 더 깊은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대답 말고 아주 저 밑에 지하실에 있는 대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실 말이죠. 사업 실패나 결혼 실패도 그렇지만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제 삶을 둘러싼 커다란 허무에 있는 것 같아요. 삶을 지탱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더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게 정말 힘들죠.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날을 학교에 가고 배우고 또 배운 것이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아니 이 양반아, 무슨 허무니 뭐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그냥 그거야. 당신에게 자꾸 그런 불행들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진짜 이유 말이야. 그래요. 이게 다 내가 못나게 태어나서 그런 거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어려운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아쉽게도 너무나 못나게 태어나서 사는 게 힘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는 사는 게 힘든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지나가던 실패자 한 분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3. 날생이라는 한자를 잘 들여다보면 흑 토자 위에 비스듬하게 사람 인자가 서 있지. 그러니까 첫 두 획은 사람 인이고 그 다음 세 획이 흑 토자다 이 말이야. 70억. 종이에 한번 70억을 써봐. 7을 쓰고 그 뒤에 공을 9개 더 붙여야 돼. 그 숫자가 주는 위압감을 느낄 수 있어? 그런 숫자가 네 통장에 찍혀있다고 상상해봐. 아니면 한 뭉치가 100만 원의 현금 지폐다발이 7,000개가 눈앞에 쌓여있다고 상상해봐. 한 대에 1억짜리 포르쉐 70대가 네 앞에 줄 서있다고 생각하면 그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지구에는 너처럼 흙 위에 비스듬하게 서 있는 인간들이 70억은 좋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같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놈들이 이 땅에 70억 명이 더 있다는 거야. 어때? 조금 오싹하지 않아? 그 70억 명의 인간들이 다 자신의 생을 이루고 있어. 걔들은 가족과 친구가 있고 매끼 밥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일하고 놀고 술 마시고 짝을 만나 섹스하고 애를 낳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뒤통수 치고 뭐 다른 할 말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나저나 사는 건 도대체 뭘까? 글을 쓰자 네가 말을 하기 전에 글을 쓰자 글이 도망가기 전에 너무 슬픈 글도 괜찮아 부끄러운 글도 괜찮아 우리 다 그러니 네, 안녕하세요. 백림뻘글 서술 개마인샤프트 이하 백벌개 벨린에서 쓰여진 글들 출판을 홍보하는 팟캐스트 두 번째 화입니다. 예! 좀 이름 아침이라 저희가 좀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저 금별과 상현입니다. 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소개부터 시작을 할까요? 상현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현입니다. 아, 이름만 몇 번 네. 말하시는 거예요? 베를린 샬롯텐부르크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진행자로 이미 첫 편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야 제가 소개를 드리네요. 저는 금별이고요. 베를린 그 동쪽 지역에 옛날 동베를린 지역에 있는 프리드리하인과 리히텐베르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딱 경계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현 씨는 최초 멤버라고 해야 되나? 그 처음 백벌개가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한 3회차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 2회차는 참가를 못하고 3회차에 그 기은과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같이 들어와서 지금 거의 2년 동안 같이 2년 넘었나요? 2년 넘었어요. 2년 넘었죠. 저희 네, 거의 2년 100회차가 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벌개모에서 주로 쓰는 어떤 장르나 아니면 관심사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주로 약간 짧은 이야기를 쓰고요. 그리고 주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원래 조금 비관적이라서 비관적인 글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네. 읽으신 글도 네, 상당히 조금 비관적. 어둡고 차갑고 네. 네, 하지만 거기서 쓴웃음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상현이 되게 재밌는 분인 게 제가 이제 어떻게 백벌개를 시작했느냐를 생각을 하면 그 원래 이제 상현이
벨리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모임을 주최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독일 문학 읽기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 그 모임. 이제 그때 제가 같이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그 백벌개 직전에 그 독일 문학 읽기 모임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독일어 책을 읽고 뭐 그 번역본이 한국어 번역본이 있으면 같이 읽고 하다가 이거 끝나고 뒤에 이제 백벌 글쓰기 모임 하는데 거기 있던 저를 포함한 사람들한테 같이 하시겠어요? 이래서 그 뒤에 일정이 없었던 저는 예 이러고 이제 같이 하게 됐죠. 맞아요. 그때 게스트로. 그 모임 문학 읽기는 정말 약간 실패한 모임이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게 되게 잠깐 한 몇 달 했나? 몇 달 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자의적으로 못한다는 걸 제가 깨닫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자의적으로 못한다는 걸 깨닫고. 네, 사람들이 뭔가 스터디라는 게 공부를 같이 모여서 막 독일어를 같이 읽고 배운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돈이 걸리고 막 페널티가 있고 이걸 하면 막 혼난다, 안 하면 혼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다음 주까지 이거 읽어오세요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다 못 읽어오면 또 그냥 빠져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되게 불신하는 예, 그렇죠. 계기가 되었군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근데 또 괜찮았던 게 거기서 또 금별을 알게 됐었고 또 다른 분도 알게 돼서 그래서 같이 뭐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금별과도 이거 백벌개 말고도 같이 연극 네. 공연도 있었고 뭐 맞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아무튼 뭐 여러 사람을 알아갔다는 거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사실 그때 글쓰기 모임을 되게 일찍 연락을 드렸다가 글쓰기를 그 독일 문학 읽기를 제가 그때 여기 독일에서 입시를 하고 있을 시기라 계속 못 가고 연락을 드린 지 한참 뒤에야 갔어요. 근데 결국 그 독일 문학 읽기 모임은 한 2번, 3번 갔나? 하고 그렇죠. 게스트로 갔던 백벌개를 지금 1년 반이 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주객이 전도됐지만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참 제가 이제 자문자답하기 참 웃기지만 지금 저희가 2명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봄, 여름, 호에 많이 들어가 있고 가을, 겨울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냥 잡다한 글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여기서 연극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 가을, 겨울, 호에는 희곡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곡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희곡을 쓰는 게 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는 못 쓰고요. 노력 중입니다. 아니 이거 저도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당연하죠. 보통 금별이 저에게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되게 조금 민망하죠. 없어 보이는 게 있어서 네, 제가 질문을 열심히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자문자답하니까 내용 구성은 이미 생각을 해놨지만 이걸 자문자답하자니 참 민망해서. 이게 우리 둘의 편이었구나. 응. 저는 계속 금별이 사회자로 있고 한 명씩 초대하는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었어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게 저도 열심히 질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별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뭐 갑자기 갑자기 사회자가 둘이 됐어. 네, 금별의 글 뭐부터 보나요? 네, 저희 처음은 사실 상연의 글로 시작을 했죠.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제 글은 닫는 글로 청소라는 희곡을 읽을 거고요. 예. 상연 글을 쓰실 때 혹시 되게 울적한 글이기도 한데 네. 혹시 뭐 그때 글을 쓸 때 영향을 받은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생각이나 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근데 보통은 제가 뭐 겪었던 경험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방금 제가 읽었던 저와 금별이 읽었던 생이라는 글을 보면은 첫 번째 글은 이제 실제로 친구와 많이 대화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는 친구, 친한 친구인데 그 당시에 그 친구랑 대화를 할 때 그 친구가 하는 생각이 되게 어리고 뭔가 되게 유치하고 이렇게 들려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따온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오만했구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저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척을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솔직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많이 되짚어보면서 쓴 거예요. 네. 생의 두 번째 파트는 글쎄요 이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불행이나 고통을 많이 겪는데 스스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인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떤 제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많이 고통과 불행을 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약간 그렇게 썼고요.
제가 아직 실패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담겨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약간 형식은 좀 재밌게 쓰려고 약간 그 와중에도 조금 유머를 담으려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어떤 실패자를 이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쓰려고 했고요. 그렇죠. 글의 세 번째 파트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저 원래 촌에서 이제 살다가 서울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 서울역에서 이제 지하철 기다린다고 지하철 내려가는데 마침 사람이 엄청 많이 막 출퇴근 시간이 겹쳤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너무 복잡해서 이제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이제 노래를 틀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상황과 이렇게 탁 차단이 되면서 들었던 생각이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다 각자 막 자기 생이 있겠지? 사람도 만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불행하고 뭐 행복하고 막 자식도 낳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강렬해서 그 인상이 항상 막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표현하려고 써봤는데 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황과 뭐 경험과 떨어진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전 그래서 가끔씩 예를 들면 중원처럼 이렇게 되게 자기가 겪지 않은 약간 판타지스러운 설정을 해서 되게 탄탄하게 디테일을 쌓아가면서 쓰는 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존경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되게. 근데 백벌개에서 좋은 점이 그러니까 각자의 글들을 읽다 보면 이제 각자가 서로 쓰는 장르나 아니면은 밑바탕에 깔린 생각이나 특징들이 다 다르거든요. 저도 사실 중원의 글을 읽다가 이제 중원이 거의 이제 단편 소설 같은 글을 많이 쓰는데 서사가 있는 글을 되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에 되게 서사가 있는 단편 소설을 여러 편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서로 이제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제 글을 읽을 때 뭔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게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뭐 같이 밥을 먹고 뭐 술 먹고 잠깐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지하실? 서로의 지하실 네. 맞아요. 네, 서로의 지하실을 조금 알고 있는 살짝 들어가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쓸 때는 이제 상현 말에 덧붙여서 쓸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막 나의 내밀한 글이고 막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막상 딱 읽는 순간이 되면 아 이게 정말 내밀한 글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금별은 또 조금 더 수필 같은 느낌의 나는 희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의 형식은 희곡이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정말 겪었던 일 그리고 개인적인 일도 많이 쓰는 것 같고. 맞아요. 그 희곡 뒤에 읽을 청소도 그렇고 제 책에 들어가는 다른 희곡도 그렇고 뭐 다는 아닌데 책에 들어가는 희곡 중에 그 라멘집을 배경으로 한 희곡이 있는데 그건 사실 제가 독일 처음 왔을 때 라멘집에서 알바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 라멘집을 그대로 따온 거에 이제 좀 다른 상황을 넣은 거고 청소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가 연희동 근처였는데 그쪽에 이제 있던 헌책방 그 장소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쓴다든가 그래서 아무래도 제 얘기 같은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막 경험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글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라면집 디테일함 같은 거는 정말 라면집에서 일해봐야 아는 거고 맞아요. 헌책방도 자주 가봐야지 막 어떻게 책이 정렬되어 있는지 뭐 냄새는 어떤지 뭐 이런 거 아니까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면 글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는 거야 갑자기? 저희가 좀 아침이어서 이렇게 가라앉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혹시 그럼 상현은 독일에서 한국어로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한국에서 글을 쓰는 거가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좀 갈증이 있다고 해야 되나? 한국어를 쓰고 싶은? 뭔가 제가 독일어로 하면은 제가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8년, 9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그래도 독일어로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글을 아직 독일어로 써본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해봤고 한글로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백벌개에서 글을 쓰면서 좀 더 많이 그런 갈증이 해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큰별은 어때요? 저도 그런 갈증이 있는 게 특히나 사실은 독일 특히 베를린은 한국 분들이 많아서 사실 오명 가명 뭐 한국어를 쓸 일이 많긴 그러니까 그렇게 적진 않지만 그럼에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어떤 정갈하고 깊게 이렇게 한국어를 파고 들어가는 언어 사용을 할 일이
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뭐 학교에 뭔 일 있었냐 아니면은 뭐 잘 지내냐 그냥 이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독일은 아무리 이북이 발달하고 이런다고 해도 한국어로 된 책을 접하는 게 한국만큼 당연히 정말 쉽지가 힘들죠. 않고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갈한 깊고 집중할 수 있는 약간 한국어의 사용이 그리울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백벌개를 되게 열심히 나오고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독일어로 그 연극 수업을 받는 학교에서 다니는데 독일어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학교에 있으니까 더 백벌개가 되게 그립고 백벌개를 열심히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모국어에 대한 갈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모국어에 대한 갈증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모국어가 너무 가장 자신의 마음이나 장기? 네, 아닙니다. 갑자기 갑자기? 끼어들어요 저기. 네. 네. 기운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저는 저를 표현하기에 모국어가 가장 잘 맞으니까 그렇죠. 가장 그쵸. 쉬우니까 약간 그런 표현하고 싶은 갈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느끼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베를린이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써본 글이 있으세요? 베를린이라서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써본 건 없는데 이제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경험들이 많이 제가 쓰는 글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벌개에서 조금 특별한 방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항상 저녁 7시, 금요일 저녁 7시에 모이는데 뭐 보통은 글을 한 저녁 6시쯤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빠르게 쓰는 뭔가 되게 급하게 써야 되는 당연히 시간은 있지만 뭔가 항상 마감 직전에 할 사람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잖아요.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모두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급하게 글을 쓰다 보니까 재밌어요. 스릴도 느껴지고 빨리 아니 근데 써야 뭔지 되는데. 알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도 네. 이렇게 글을 시작했다가 네. 글을 끝을 잘 못 맺는데 맞아. 막 이걸 맺어야 되겠다 하면서 네. 그 저희 집이 동쪽이고 백벌개 모임을 하는 곳이 완전 베를린 서쪽이라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오는 S반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글을 막 끝맺음을 하는데 그때가 제일 잘 써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뭐라지 잡생각이 없고 네. 뭔가 좀 가지치기가 되게 잘 되고 네, 딱 글- 글을 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장르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장르가 되게 짧은 글, 짧은 이야기로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지 않고 뭔가 좀 뭐라 해야지? 한 가지 이야기가 너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팍 나오는 거? 한 가지 이야기에만 폭발? 너무 폭발 아닌데 아니 폭발이 아니라 뭐라지? 너무 이미지가 강렬한가?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고 적나라하게 너무 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되게 글 잘 쓰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감춰놨다가 조금씩 풀어서 이렇게 끝에 은근하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것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솔직하다고 하면 너무 포장한 것 같고. 근데 되게 유머러스한 글 중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글. 그 제가 제목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커플이 카페에서 그게 뭐더라? 그 뭐 착실한 사업가형 사람을 구했느냐 막 이러면서 맞아. 막 나누는 얘기나 아니면은 그때 미생물인가 네. 뭐 A와 B가 결혼해서 막 이런 네. 글들을 읽을 때면 사실 저는 짧은 글을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책에도 들어있습니다. 네, 책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베를린 죄송해요, 제가 물어봐도 되는데. 아유, 특별은 뭐 백호에게나 괜찮습니다. 아유. 베를린에 네. 가서 특별하게 쓰는. 일단 근데 베를린이 되게 인터내셔널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많고 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베를린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라 그런지 사실은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 쓸 일도 많고 이런데 아무래도 베를린 그래서 처음엔 아니었는데 이제 백벌기에서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글이 너무 다 비슷하고 뭐 그러니까 글의 호흡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다른 글을 쓰고 싶다 해서 영어나 독일어로 글을 시작한 다음에 한국어로 이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제가 쓰던 거와 다른 글들이 나온 경우가 좀 있어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뭐 다른 언어를 쓰면은 새로운 인격이 또 형성된다는 소리를 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한국어로 글을 쓰면 되게 막 내 감정이나 아니면 세세한 디테일 막 이런 걸 쓰다가 다른 언어로 쓰니까 일단은 단어가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사에 되게 집중하게 되거나 맞아. 뭐
이렇게 뭐 바뀌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일화로 막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사람이 처음에 글 썼을 때 네. 먼저 일본어로 썼다가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영어로 번역된 글을 다시 일본어로 아 번역하는 그래요? 그런 과정으로 썼다는 얘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에세이에서.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일 수도 있죠. 뭔가 밋밋한 글을 좀 더 바꾸고 아니면 서사에 집중하고 뭐 감정을 많이 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음 그러면 저 희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으로 네. 상현에게 백벌계란 아 저희 백벌계란 뭐라 해야 되지? 뭐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가 씨. 저희 백벌계란 멋있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지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베를린에서의 규칙.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백벌계 의미 금요일 같은 7시. 의미 어려워서 너무 모르겠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 뭐 의미가 네, 줘야 되나요? 뭐 모를 수도 있죠 사람. 하지만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게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2년 넘게 열심히 뭔가 매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한테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단어로 백벌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금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백벌계가? 저 한 단어는 못하고 한 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언어의 휴식처. 진짜 너무한다. 왜? 아니 와 혼자 준비 다 해오고 진짜. 잠깐만. 베를린은 예전. 네, 준비는 제가 이미 어딨어 여기 어디? 백벌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없잖아. 있구나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없잖아. 알겠습니다. 저희 민망하니까 네. 이제 그 다음 글 청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는 청소를 시작했다. Wir haben angefangen aufzuräumen. 금별. 널브러진 공간. 헌 책방. 두 사람 A와 B가 쌓인 책들을 분류해 다른 곳으로 모아 쌓고 있다. 침묵. 무대 밖으로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다가와 커졌다가 다시 멀어진다. 그 소리에 책에서 시선을 빼 밖을 보는 B. A가 침묵을 깬다. 식사하셨어요? 네? 날이 벌써 어두워져서요. 아직요. 점심 잘 먹어서 배는 안 고프네요. 배고프세요? 아니요. 저도 뭐 별로. 사이. 책 진짜 많다. 헌책방이니까요. 사이. 이거 책 다 가져가세요. 네? 네, 그 친구가 월급 떼먹었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사이. 맥딜이라도 시킬까요? 햄버거 드세요? 사이. 저 돈 때문에 일했지 책 때문에 일한 건 아니에요. 책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 책들 가져다 파시면 떼먹힌 월급 정도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책 파는 일에서 번 월급을 다시 책 팔아서 받아야 하는 게 참 사이. 재미있네요. 네? 재미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잘못하신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하세요? 그래도 제가 그놈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정신 나간 새끼. 그 새끼 월말까지 안 돌아오면 제가 그놈 김해 고향집에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뭘요? 그런 놈 친구 먹은 제 잘못이죠. 맥딜 시킬까요? 이 골목 끝 백반집도 배달시켜주는데 순두부도 있어요? 이 집 순두부 잘해요. 그럼 시킵시다. B. 일어나서 백반집 번호를 찾으러 간다. 뭐 드시게요? 저는 육개장 먹으려고요. 그런데 이 가게 정리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장님도 사라진 마당에. 원래 이런 사이예요. 김해에서부터 꼬맹이 때부터 친구라. 와, 이거 벌써 20년이 넘었네. 뭐 가족끼리도 친하고요. 사이. 무대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다가왔다 멀어진다. 이제 와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번 주 꼭두 새벽에 걔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나 책방 정리한다 와서 좀 도와줘 뭐 하더라고요. 알았다니까 별말 없이 끊었어요. 그리고는 뭐 아시다시피
그래요? 전화했었어요, A씨한테? 네, 근데 지금은 저도 연락이 안 돼요. 걔 가끔 그래요. 말도 없이 사라졌다 2주만 하면 나타나고 하도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는 걱정도 안 돼요. 자기 직원 월급도 떼먹고 사라진 건 좀 심각하지만 그래도 욕심은 없는 놈이라서 B씨가 책 빨아서 월급했다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럴 사람이죠. 그래도 그 친구 저 부모님 상담했을 때 제가 그때 아예 정신이 나가 있었는데 3일 내내 와서 도와준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헌책방인데요. 아, 네, 안녕하셨어요. 네, 저희 순두부 하나랑 육개장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그럼요. 저희 잘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들어가세요. B씨, 네? B씨 누구 있어요? 누구요? 애인 있어요? 애인요? 아니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애인은 아니고 좀 복잡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져요? C씨요. 네? 사장님이요. A씨 친구분. 네? 정말이에요? C랑 사귀는 사이예요? 사이 없죠. 아니 사실 사귄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복잡했어요. 세상에. 아 진짜 C가 꼬셨어요? 꼬셔놓고 이렇게 사라진 건가?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그게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멜랑콜리한 사람이잖아요, C. 그냥 그 멜랑콜리한 게 안쓰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근데 아셨어요? 사라지기 전에 A씨한테만 전화했던 거. 그게 있잖아요, B씨. 그 친구가 개새끼. 길 가다가 사고 나서 전치 8주 정도 나오면 좋겠네요. 사이. 죄송해요. 사이. 이해합니다. 이해하세요? 네, 이해해요. B. 멍하니 앞에 쌓여있는 책을 바라본다. A. 같이 책을 바라보면서 문득문득 B를 바라본다. 긴 침묵. 저 이 책들 한 번에 다 팔 수 있는 곳 있는지 연락 한번 해볼게요. 아, 예. 하고 오세요. B. 나간다. A. 나가는 B를 멍하니 바라보다 B가 온전히 책방을 나가는 것을 보고 조용히 품에서 편지를 꺼내 읽는다. B. 다시 들어와서 A가 읽는 편지 구절을 말한다. A는 B를 듣고 보지 못한다. B는 여기 있으나 있지 않다. 연두색 코끼리를 그리워하듯 나는 그리워했다. 애틋하게, 우울하게.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잘 알지 못했으나 나는 연두색 코끼리처럼 그리웠다. 꼭지점을 하나 잃어버린 삼각형처럼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었으나 사실 꼭지점 하나를 잃어버린 삼각형은 그저 직선일 뿐이다. 삼각하게 남아있을 수 없었던 삼각형이 직선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듯 나는 내가 새로운 완전함을 만든 나의 불완전함에 익숙해질 줄 알았으나 그리움은 여기 남아있다. 나는 자꾸만 당신을 부른다. 실상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나는 이 불완전한 불완전함에 붙일 이름이 없어 아직도 그저 그립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이 방금 팟캐스트에서 들으신 백벌기의 글들을 저희가 책으로 펴내고자 현재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펀딩은 2월 18일까지 진행되고요. 텀블벅 페이지에 가시면 글 몇 편을 미리 보기로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